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강원도 산골 민박집,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초라한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가 전 재산처럼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연 여자의 눈이 한번 흔들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인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나 완전 망했어. 회사도 집도 다 날렸어. 나한테 기대봤자 아무것도 없어.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손을 잡고 군불아궁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잠시 뒤 내어온 것은 뜨거운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갓 지은 흰 쌀밥이었습니다. 노인이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촌스럽다며 엎어버렸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나 너한테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야. 여자가 수저를 다시 집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식으면 맛없어요. 드세요. 이 노인의 정체는 국내 최대 의류그룹 여회장 오봉순, 올해 70살. 석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뒤 자신이 쓰러지면 곁에 남을 사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망한 척 변장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 모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가장 모질게 내쫓았던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손때로 반들거리는 그 수첩 안에 적힌 것은 봉순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 수첩 한 권이 이 여회장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12년 전 500만 원을 던지며 쫓아낸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낡은 수첩 안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게 되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민박집 앞에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운동화 끝은 젖어 있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가 전 재산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 산골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민박집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씨가 반쯤 벗겨진 나무 간판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 앞에 서기까지 3번을 돌아갔다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찰나였습니다. 여자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지수, 그리고 노인에게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수가 노인을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군불아궁이 앞자리를 내어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내어온 것은 뜨거운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갓 지은 흰 쌀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상 앞에서 노인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타고 들어오는데 목이 막혀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가슴팍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던 장면,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떨어지던 밥알들, 그 자리에 엎드려 울던 누군가의 등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다시 집어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노인의 눈시울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한 숟갈을 떴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되는 것도 모르고 한 숟갈, 2숟갈을 떠넣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만 먹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민박집 된장찌개 한 그릇이 평생 먹어온 어떤 음식보다 뜨겁고 아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릇을 치우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무슨 일인지 단 한마디도요. 그 침묵이 노인에게는 어떤 질문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박 손님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반겼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손님에게는 먼저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아주고 방 온도가 괜찮은지 직접 손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노인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노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다 거칠일 거라고, 진심인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평생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모든 손님이 잠든 뒤에도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올릴 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손끝이 시퍼렇게 물들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물 위로 지수의 작은 한숨이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부엌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들켰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선이 닿은 곳, 지수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표지,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가장자리.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보통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보는 눈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노인이었습니다. 저 수첩에 뭔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오봉순, 올해 70살. 국내 최대 의류그룹의 여회장이었습니다. 석 달 전 암 선고를 받았고 한 달 전 자신이 쓰러지면 곁에 남을 사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망한 척 변장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가장 볼 낯이 없는 이 민박집이었습니다. 봉수는 돌아누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수첩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것이 지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열쇠일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봉수는 몰랐습니다. 저 낡은 수첩 한 권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석 달 전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봉수는 의사 앞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봉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바로 말해요. 돌려 말하면 다시는 이 병원 안 옵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이 가능한 시기이지만 이미 전이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가라고 했다가 집으로 가라고 바꿨다가 다시 아무데나 세우라고 했습니다. 차가 한강변에 멈춰 섰습니다. 봉수는 뒷좌석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봉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진짜로 곁에 남을 사람이 있긴 한 건가? 봉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곁에 두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비서, 임원, 거래처 사장, 조카딸, 먼 친척. 하나같이 봉순의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진심이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돈이 있는 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두 글자가 그 믿음에 금을 냈습니다. 봉수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을 흘리고 집과 차를 정리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비서 단 한 명만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완전히 망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명품 시계를 빼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이렇게 깊었나? 눈밑이 이렇게 꺼졌나? 화장과 옷이 가려주던 것들이 전부 드러나자 봉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이구나.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30년 가까이 옆을 지킨 전무였습니다. 봉순이 회사를 키울 때부터 함께한 사람, 매년 봉순의 생일마다 꽃바구니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봉순이 망했다고 하자 전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척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계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요즘 자금이 묶여 있어서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봉순이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전무가 비서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봉순 회장 연락 오면 부재 중이라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10년 넘게 후원해온 사회단체 대표였습니다. 매년 수천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고 그때마다 감사 편지와 표창장을 보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봉순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표의 눈이 봉순의 낡은 점퍼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의 온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정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후원금이 끊기면 운영이 안 되는 처지라서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친정 조카딸 미래였습니다. 봉순이 미래에게는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봐왔고 사업 자금도 대줬고 이모라고 부르며 명절마다 안부를 챙기던 조카였습니다. 미래의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봉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겠지.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 초인종을 누르자 미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봉순을 위아래로 훑더니 반가움 대신 당혹감이 먼저 얼굴에 번졌습니다. 미래가 현관문에 기대선 채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짐을 하나 더 얹을 여유가 없어요. 봉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십 년간 돈을 대어온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짐이었습니다. 봉수는 돌아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지. 내가 뭘 기대했나? 그날 밤 봉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곁에 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줄을 그으며 지워나갔습니다. 전무, 단체 대표 미래. 줄을 긋는 손끝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지수. 12년 전 500만 원 봉투를 던지며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유산까지 차단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 앞에서 봉순의 펜이 멈췄습니다.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말고는 더 이상 줄을 그을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봉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텔 창 너머로 고속도로 불빛이 줄지어 흘러갔습니다. 저 불빛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이겠지.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는데 지금 갈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다음 날 비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짧은 보고였습니다. 봉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봉수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버스 3번을 갈아타고 산골 민박집 앞에 섰습니다. 평생 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만 앉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시외버스 플라스틱 의자에 2시간을 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박집 문 앞에서 3번을 돌아갔다 온 이유를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어떤 얼굴이 나올지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그 얼굴이 미래처럼 차갑게 변하는 걸 한 번 더 견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봉수는 그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의심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진심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심 앞에서 가장 먼저 의심을 합니다. 봉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고. 이 여자의 속을 알 때까지 절대 마음을 열면 안 된다고. 민박집 둘째 밤,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불 아궁이의 온기가 등을 감싸는데도 몸 안쪽이 서늘했습니다. 천장의 나무결을 바라보다 보니 기억이 제멋대로 흘러갔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전 그날로 아들 민재가 여자를 데리고 왔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본가 200평짜리 거실 한가운데서 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2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시장에서 산 듯한 원피스, 낡은 가죽 가방. 봉수는 여자를 보는 순간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 봉수는 아들에게 눈짓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내오라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뒤따라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봉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저 아이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봉순이 먼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눈은 틀린 적 없어. 이 얘기는 끝이야. 봉순이 지수에게 직접 말을 건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고 눈을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지수라는 사람은 봉순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봉순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본가 식탁에 지수가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지수가 직접 끓여 가져온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나물 하나하나가 정갈했고 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봉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이런 반찬이 올라온 적 없어.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 아직 몰라서요. 천천히 배울게요. 봉수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밀었습니다. 찌개가 쏟아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수의 치마 위로 흘렀지만 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지수의 등 위로 밥알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도 손 한 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서 나가겠지. 그러나 지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지수는 매일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봉순이 손을 대지 않아도 고개를 돌려도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도 빠짐없이 밥상을 올렸습니다. 봉순이 밥상에 앉지 않는 날에는 식탁 위에 보자기를 덮어두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데워드시라는 한 줄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봉수는 그 쪽지를 매번 구겨서 버렸습니다. 민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는 연락이 새벽 3시에 왔습니다. 봉수는 영안실에 도착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 아래 놓인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슬픔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수는 지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 곁에 없었으면 아들이 그 시간에 그 길을 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봉순에게는 그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봉순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민재 명의의 재산 전부를 봉순 앞으로 돌리라는 지시였습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금까지 단 한 푼도 지수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법적 상속권이 있다고. 봉수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를 본가로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봉수는 소파에 앉은 채 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도 내 허락 없이 한 주제에 유산이 어딨어. 여기 있는 돈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가져가고 다시는 오지 마. 지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봉수는 창문 너머로 지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흰 봉투를 든 채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지수가 한번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릴까 돌아볼까? 봉수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봉수는 단 한 번도 그날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분노가 후회보다 항상 컸고 지수를 떠올릴 틈이 없을 만큼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 넘는 그룹을 혼자 이끌면서 봉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사람을 보는 내 눈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고. 민박집 천장을 올려다보며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2년 전 커튼을 닫던 그 순간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마지막에 본 지수의 뒷모습, 골목 끝에서 한번 멈춰 섰던 그 순간, 그때 지수가 돌아봤더라면 봉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봉수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을 뿐. 셋째 날 새벽 봉수는 눈이 떠지자마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거웠지만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박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배추, 상추, 고추가 줄을 맞춰 심겨 있었고 밭 가장자리에는 돌멩이를 하나하나 주워 쌓은 낮은 돌담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한 뼘 한 뼘 손으로 다듬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밭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십 년을 럭셔리 원단만 만져온 손끝이 처음으로 흙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서지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탈리아 실크와 프랑스 캐시미어의 결만 기억하던 손이 흙의 무게를 처음 느꼈습니다. 봉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이 밭을 혼자 가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돌을 줍고 흙을 고르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한 뼘씩 넓혀갔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밭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무장갑을 끼고 물조리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순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아침 바람이 차가운데. 봉순은 대답 대신 밭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배추 심으면서 상추 기르는 법으로 물을 줬다가 다 말려 먹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코끝을 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겨우 이만큼 됐어요.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봉수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손을 봤습니다. 고무 장갑 밖으로 보이는 손목이 가늘었고 손등에는 잔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옮기고 가시에 찔린 흔적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봉순이 본 지수의 손은 하얗고 작았습니다. 12년 사이에 그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민박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단골 할머니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씨, 다음 달에 또 올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자꾸 오게 돼. 지수가 현관까지 나가 할머니의 짐을 차에 실어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차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지수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아까 봉순에게 한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누가 오든 늘 저렇게 해요. 어제도 모르는 손님 오시기 전에 새벽부터 이불 빨고 방 쓸고 제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오시는 분이 편하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봉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진짜일 리가 없어. 사람 앞에서 착한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아무도 안 볼 때 뭘 하느냐지. 그래서 봉수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지수를. 오후에 손님이 전부 빠진 민박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빈 방들을 하나하나 돌며 이불을 걷고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봉순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방 구석에 놓인 낡은 화분에 물을 갈아주고 창틀에 낀 먼지를 손가락으로 후쳐내며 다음 손님이 쓸 수건을 한 장 한 장 접어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봉순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같은 사람이라는 건 봉순의 경험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진짜 얼굴은 아무도 안 볼 때 나온다는 것이 봉순의 철학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철학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수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봉순이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민박집이 잘 되는 거야? 지수가 국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수기엔 그럭저럭이요. 비수기엔 한 달에 손님이 서너 팀밖에 안 올 때도 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봉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지수가 잠깐 손을 멈추고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보일러 고치고 지붕 새는 거 맡고 겨울에 수도가 얼면 혼자 녹이고 한 번은 폭설이 와서 3일 동안 갇힌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울었어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다시 국을 저으며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봉수는 자꾸 지수의 손을 봤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고 지붕을 막고 수도관을 녹이던 손이었습니다. 봉순의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봉순은 애써 눌렀습니다. 밤이 되자 봉순은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봉순이 살며시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지수가 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다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펴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이따금 멈춰서 무언가를 헤아리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봉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첩. 어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봤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뭘 적는 걸까? 봉순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재산 관련 기록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와 연락하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봉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뭔가를 요구하려는 속셈이 있는 거야. 아무리 착한 척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니까. 봉순은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면서 결심했습니다. 저 수첩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그것이 지수의 진짜 얼굴을 밝혀줄 증거일 거라고. 그런데 이불 속에서 봉순의 입가에 아주 작은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저 수첩에 자신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적혀 있다면, 만약 지수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때 자신은 12년 동안 무엇을 한 건지 마주해야 합니다. 봉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봉순에게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를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고 시끄러웠습니다. 채소 파는 할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떡집 주인까지 지수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가 파 한 단을 덤으로 얹어주자 지수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걷다가 지수가 자연스럽게 봉순의 팔에 자기 팔을 끼웠습니다. 봉순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팔짱을 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호떡 가게 앞이었습니다. 갓 부친 호떡에서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봉순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수가 호떡 2개를 사서 하나를 봉순 손에 쥐어줬습니다. 뜨거운 호떡을 호호 불어가며 나란히 걷는 시장 골목이 봉순이 평생 걸어온 어떤 길보다 좁고 따뜻했습니다. 봉순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랑 같이 살면 되겠구나. 사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을 한 순간 봉순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직 수첩을 확인하지 않았잖아. 마음을 열기엔 아직 이르다고.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순의 얼굴 위로 따뜻함과 의심이 번갈아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순이 눈을 떴을 때 식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반들거렸고 모서리는 닳아 너덜너덜했습니다. 봉순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밤마다 지수가 꺼내 적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봉순이 며칠째 정체를 알고 싶어 하던 바로 그것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봉순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펼치고 덮기를 반복한 수첩은 한쪽으로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고 페이지 사이사이에 접힌 종이 조각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줄을 맞춰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위에 볼펜으로 다시 덧쓴 흔적, 지우개로 문질러 고친 자국,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은 줄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봄 블라우스, 어깨 38, 소매 56, 가슴 둘레 94.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여름 린넨 셔츠, 목둘레 36, 어깨 38, 총 길이 68. 또 넘겼습니다. 어머니 가을 조끼, 앞길이 52, 뒷길이 55, 진동 22. 장을 넘길 때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12번의 봄이 지나가고 12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네 계절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치수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어깨가 좀 줄어드셨을 수도 있으니 1cm 줄여볼까? 겨울 내복은 목이 안 쓸리게 안감을 부드러운 걸로. 봉순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연필 자국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초기 페이지부터 비교적 하얀 최근 페이지까지 종이의 색깔만으로도 세월의 두께가 느껴졌습니다. 봉순이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지수가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2층 다락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사과 상자를 깨끗하게 닦아 쓴 것이었습니다. 뚜껑에는 한지를 덧대 정갈하게 마감해 놓았습니다. 지수가 상자를 식탁 옆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봉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 옷들이 계절별로 나뉘어 접혀 있었습니다. 봄 칸에는 연한 연두색 블라우스, 여름 칸에는 하늘색 린넨 셔츠, 가을 칸에는 잔잔한 갈색 조끼, 겨울 칸에는 두툼한 내복 세트. 한 벌 한 벌이 한지로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마른 라벤더 잎이 끼워져 있어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봉순이 블라우스 한 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느질이었습니다. 기계로 박은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손으로 꿰맨 바느질이었습니다. 솔기를 따라 눈을 가져가니 바늘땀의 간격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초기에 만든 옷일수록 바늘땀이 삐뚤었고 최근에 만든 옷일수록 촘촘하고 정교했습니다. 12년 동안 바느질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 옷감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수십 년간 세계 최고급 원단을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의 손바느질도 보았고 파리 오뜨 꾸띠르의 마감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이 옷들의 바느질은 그 어떤 장인의 것과도 달랐습니다. 서투르지만 한 땀도 빼먹지 않은,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은 손끝이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오실 것 같았어요. 치수는 아들이 말해줬던 거 기억해서 맞춰봤어요.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봉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손에 든 블라우스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해줬던 거, 그 한마디가 봉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민재가 살아있을 때 지수에게 어머니의 치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좋아한다고, 어깨가 넓으시다고, 목이 긴 편이라고. 아들이 전해준 그 정보를 지수는 12년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에 적힌 치수 옆에 작은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가 알려준 치수. 확인 필요. 별표 옆에 다른 색 볼펜으로 덧붙여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나이별 체형 변화 찾아봄. 60대 이후 어깨 너비 평균 1에서 2cm 줄어든다고 함. 반영할 것. 봉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의 체형 변화를 혼자서 찾아보고 치수를 수정했던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어깨 너비가 줄었을까 걱정하며 연필을 고쳐주었던 밤들이 이 수첩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봉순이 겨울 내복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감을 만져보니 부드러운 면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목 안쪽에는 상표 대신 작은 손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단 3글자였습니다. 그 3글자를 본 순간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지만 이미 지수가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첩은 12년치 기다림의 설계도였고 상자는 그 설계도의 실물이었습니다. 매년 4계절 만나지 못할 사람을 위해 치수를 재고 옷을 짓고 상자에 넣어 다락에 올려두기를 12년. 한 번도 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급 원단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듯한 평범한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천의에 새겨진 바느질한 땀 한 땀이 봉순이 평생 만져온 어떤 원단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수가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옷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만든 건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소매 길이를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서. 지수가 소매를 펴보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는 그 말을 듣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턱이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봉수는 남에게 눈물을 보인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이 흘리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허름한 민박집 식탁 앞에서 낡은 수첩 한 권과 손바느질 옷 한 벌이 봉순의 70년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는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글씨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봄 블라우스, 어깨 38, 올해는 꼭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글씨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다른 거 해드릴까요? 봉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2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진심이야. 12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 사람을 위해 옷을 짓는 사람이 무슨 속셈이 있겠어. 그런데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직 몰라. 사람은 진심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잘 꾸며내는 동물이야. 수첩과 옷이 감동적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봉수는 뒤척이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국 의심이 이겼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불신의 벽은 수첩 한 권으로 무너지기엔 너무 두꺼웠습니다. 봉수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비서가 받았습니다. 봉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나야. 지수 신원 전부 다시 파줘. 12년 동안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비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까지 필요하십니까? 봉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지수 어머니 이름이 혹시 박미양이 아닌지 확인해. 전화 너머로 비서가 펜을 꺼내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순이 왜 그 이름을 확인하려는지는 비서도 몰랐습니다. 봉순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박미양.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봉순은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전화를 끊고 봉순은 방문을 열어 마루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빌딩 숲과 네온 사이 아래서 살아온 봉순에게 이 하늘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늘어뜨렸습니다. 발밑으로 풀벌레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봉수는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별을 올려다본 게 언제인지 떠올려 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25살 이전이었을 겁니다. 공장 노동자이던 시절 야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가던 골목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25. 그 숫자가 떠오르자 봉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봉수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병원에서 새벽에 낳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봉수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의 붉은 얼굴, 꽉 쥔 작은 주먹, 있는 힘껏 우는 입. 봉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봉수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혼자여야 해. 그 한 문장을 되뇌며 고아원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그 문을 나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봉수는 사업 하나만 붙잡고 달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천을 팔다가 작은 봉제 공장을 열었고 그 공장이 의류회사가 됐고 회사가 그룹이 됐습니다. 45년 동안 봉수는 그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찾지 않은 겁니다. 성공할수록 돈이 쌓일수록 그 아이의 존재는 봉순에게 지워야 할 과거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의 증거였고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기억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박미양이라는 이름이 몇 년 전 봉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재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지수의 어머니 이름이 박미양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이름을 듣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5년 전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며 적었던 서류에 쓴 이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의 이름으로 적혀있던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박미양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확인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봉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묻어두었던 비밀이 터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을 올려다보며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수가 그 아이라면, 만약 내가 버린 딸을 아들이 아내로 데려왔던 거라면, 만약 내가 내 딸에게 밥상을 엎고 500만 원을 던지며 내쫓은 거라면, 봉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봉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꺼내어진 의문은 다시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봉수는 비서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지수의 정체도 박미양이라는 이름의 진실도.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봉수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45년 전 고아원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긴 복도 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순이 걸어가면 복도는 더 길어졌고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 봉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어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첫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이불 위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별 아래서 떠올린 생각들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서 연락만 오면 다 끝나. 지수가 진짜로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 혼란도 끝이야. 그런데 봉순의 목소리는 확신이 아닌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끝나기를 바라는 건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 봉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자 지수가 밥그릇을 봉순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된장찌개, 어제와 똑같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봉수는 지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둥근 눈, 작은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45년 전 병원에서 안겨준 아이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얼굴이 흐려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운 건지. 봉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박집 마당에 낯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외제차가 자갈 마당 위에 서자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봉수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비서가 보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이 자갈 위에 내딛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선글라스에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민박집을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서울 현관 앞에서 봉순에게 짐이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던 조카딸, 수십 년간 봉순의 돈으로 사업을 키워온 바로 그 미래가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나오다 미래와 마주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지수는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미래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고무장갑, 질끈 묶은 머리. 미래의 눈에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제가 인수했어요. 다음 주까지 비워주세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직접 매입했어요. 계약서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음 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500만 원 봉투를 들고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곰팡이 핀 벽을 긁어내고 보일러를 갈아 끼우며 한 뼘 한 뼘 만들어 온 곳이었습니다. 그 12년이 서류 몇 장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마당에 서 있는 봉순을 발견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손에 쥔 채 봉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래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이모, 내가 이모 대신 정리해줬어요. 봉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내가 다 알아봤죠. 이런 산골 민박에서 요양하실 순 없잖아요. 서울로 모시려고 제가 선수 친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눈은 봉순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박집 뒤편 산자락과 마당의 넓이를 가늠하듯 시선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시선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미래가 민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벽을 두드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자기 소유가 된 건물을 점검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지수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 방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래가 어깨 너머로 지수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주면 손님 방이 아니라 제 방이에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계약이 끝나는 건 사실이었고 건물주가 판 이상 지수에게는 법적으로 대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2층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봉순이 뒤따라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손을 짚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락에 도착했을 때 미래가 이미 구석에 놓인 상자를 발견한 뒤였습니다.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12년 동안 옷을 모아둔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미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한지로 쌓인 옷들을 보더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펴보지도 않고 대충 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헌옷 수거함도 아니고. 봉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기도 전에 미래가 옷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한지가 찢어지며 봄 블라우스가 먼지 낀 다락 바닥 위에 펼쳐졌습니다. 미래가 다른 옷들도 하나씩 꺼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셔츠, 가을 조끼, 겨울 내복. 12년치 계절이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다락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보는 순간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옷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벌 한 벌 주워 담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한지에 쌓인 라벤더 잎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옷들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온몸으로 상자를 감쌌습니다. 미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시장에서 산 천으로 만든 거잖아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미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아래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순이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치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미래가 지나가면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수첩이 펼쳐진 채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12년치 페이지들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순이 허리를 숙여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 하나가 접혀 있었고 연필 자국 위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봉순은 소매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어머니 겨울 내복, 목이 안 쓸리게 안감을 부드러운 걸로. 그 글씨를 다시 읽는 순간 봉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고 봉순은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래가 여전히 서서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지수는 바닥에 앉은 채 옷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다락 입구에 섰습니다. 미래가 봉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짐 싸세요. 서울 가시죠. 이런 데서 이러고 계실 거예요? 봉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돈을 대주며 키워온 조카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이모 이모 부르며 안부를 챙기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봉순의 눈에 보이는 건 서울 현관 앞에서 짐이라고 말하며 문을 닫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봉순이 천천히 입을 열려는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다리던 전화였습니다. 지수의 신원조사 결과, 그리고 박미양이라는 이름의 진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은 미래와 지수를 번갈아 보다가 핸드폰을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가는 봉순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봉순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낮인데도 깜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 신원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봉순은 민박집 뒤편 텃밭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귀 옆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말해. 비서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보고했습니다. 지수 씨는 12년 전 이곳에 내려온 이후 민박업 외에 다른 사업이나 수입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거의 없습니다. 월세를 내며 민박을 운영했고 비수기에는 마을 경로당 급식 봉사와 재봉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봉순의 눈이 감겼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 씨가 매년 봄과 가을에 서울 종로의 원단 가게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가게에서 소량의 면과 내복 원단을 구매했고 금액은 매회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봉순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텃밭 돌담에 손을 짚었습니다. 1년에 2번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천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비수기에 봉사와 부업으로 번 돈으로 원단을 사서 봉순의 옷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 천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종로까지 가서 직접 고른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 이름 확인됐습니다. 박미양 씨 맞습니다. 봉순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그대로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흙바닥 위에 주저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추가로 확인하신 대로 유전자 검사 의뢰를 넣었습니다. 지수 씨가 과거에 건강검진 받을 때 남긴 혈액 샘플과 회장님 샘플을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봉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회장님, 지수 씨는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풀밭 위에 떨어진 핸드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지만 봉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새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름 없는 병원, 형광등 아래 울고 있던 아기, 고아원 문을 나서며 되뇌던 한 문장. 살아남으려면 혼자여야 해. 그 문장이 35년 동안 봉순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문장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텃밭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한 뼘 한 뼘 가꿔온 배추와 상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이 밭을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이라면 왜 나를 내쫓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그 아침을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래는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락에는 지수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앉아 흩어진 옷들을 한 벌씩 상자에 다시 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한지를 펴고 구겨진 소매를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눌러 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 위에 마른 채 남아 있었지만 울음은 이미 멈춘 뒤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옷을 접는 손이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봉순이 다락 문 앞에 섰습니다. 지수가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전화 다 하셨어요? 봉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둥근 눈, 작은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35년 전 병원에서 딱 한 번 안겨줬던 아기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얼굴에서 어떤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무언가가. 봉순이 천천히 다가가 지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수가 놀란 눈으로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바닥이 차가운데. 봉순은 바닥에 흩어진 수첩 페이지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 위에 먼지를 풀어내고 구겨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12년치 기록을 한 장씩 주워 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집어들려는 순간 수첩 뒷표지 안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 안감 사이에 숨겨진 낡은 봉투 하나. 누렇게 변색된 갈색 봉투였고 가장자리가 바스라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미양 씨께 병원 기록 및 출생 서류.
봉순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35년 된 출생신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두 개의 이름이 눈에 꽂혔습니다. 아이 이름 박지수, 어머니 이름 오봉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봉순의 눈에서가 아니라 봉순의 손 전체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서 아래에 병원 기록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출산일, 산모나이, 아기의 몸무게. 모든 것이 35년 전 그날과 일치했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 출생 서류라고.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봉순이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봉수는 핸드폰 화면을 지수 앞에 놓았습니다. 결과지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순간 다락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리가 접히고 이마가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35년 전에 버린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가 다시 버렸다. 지수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봉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게 전부 내 피였구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2배가 된 여자의 통곡이 낡은 다락을 가득 채웠습니다. 흩어진 옷들 위로, 찢어진 한지 위로, 12년치 페이지 위로 봉순의 울음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순의 등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봉순의 등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봉순의 떨리는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운 다락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다락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바닥에 앉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지수는 봉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출생신고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아래층에서 미래의 전화 통화 소리가 간간히 올라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민박집을 허물고 펜션을 올릴 계획을 이미 세운 듯 했습니다. 그 소리가 다락까지 올라올 때마다 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봉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 말해줄게. 35년 전 그날 밤을. 지수가 고개를 돌려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봉순은 지수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다락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봉순은 서울 변두리 봉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는 노동자였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날 품삯이 날아갔고 품삯이 날아가면 옥탑방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붙이며 살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한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무료 진료소를 찾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라고. 봉수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석 달 전에 다른 도시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옥탑방에 혼자 앉아 배를 내려다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낳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5개월이었고 배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로 차는 느낌이 처음 왔을 때 봉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처음 생긴 거였습니다. 출산은 작은 병원에서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봉수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작은 손, 온 힘을 다해 우는 붉은 얼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부짖는 이 작은 것이 봉순의 전부였습니다. 이틀 동안 아이를 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봉순도 잠들었고 아이가 울면 봉순도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병원에서 입원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봉순의 주머니에는 다음 달 월세밖에 없었습니다. 입원비를 내면 월세를 낼 수 없었고 월세를 내지 못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다락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어. 아이와 함께 굶거나 아이를 맡기고 살아남거나. 봉순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안아보더니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봉순의 펜이 멈췄습니다. 아이 이름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봉순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적었습니다. 지수, 지킬 지에 빼어날 수. 내가 지키지 못하는 아이이니 스스로 빼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고아원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이 문을 나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봉수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러나 봉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복귀한 봉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재봉틀을 돌렸고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1년 만에 작은 봉제 공장을 열었고 3년 만에 거래처를 넓혔고 5년 만에 공장을 2개로 늘렸습니다. 성공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아원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고아원에 전화했습니다. 아이가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늘고 거래처가 많아지면서 전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반년에 한 번이 되고 결국 전화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맹세는 사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묻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국내 최대 의류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돈은 넘쳤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었습니다. 버린 지 20년이 넘은 아이에게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더구나 봉순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수록 과거는 약점이 됐습니다. 미혼모 출신이라는 사실,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쟁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아이를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아니, 지운 척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이유 없이 가슴이 시렸고 거리에서 또래 여자아이를 보면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때마다 봉수는 이를 악물고 외면했습니다. 봉순이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다락 안에 지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볼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떨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봉순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보일러를 고치고 지붕을 막고 밭을 가꾸며 단단해진 손. 봉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사업을 키웠어.
그 사업으로 번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만들었어. 그런데 봉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시장천으로 지은 옷 한 벌이 내 평생보다 무거웠어. 지수가 봉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락 창문 너머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사라지고 남색이 밀려들었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 친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언젠가 꼭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수가 봉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원망 안 해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봉순이 지수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미래의 전화통화 소리가 올라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낡은 다락 안에는 35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봉순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았습니다. 봉순은 아래층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민박집은 절대 뺏기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순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70년을 사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봉순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안에 감춰두었던 회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미래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금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부 추적해. 일주일 안에 정리해서 보고해. 전화를 끊고 봉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35년 전에 지키지 못한 딸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한복판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래 패션 그룹 론칭쇼.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미래. 봉순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의 이름이 미래의 것으로 바뀌어 걸려 있었습니다. 봉순이 병원 진단을 받고 사라진 석 달 사이에 미래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투자자, 패션 기자, 인플루언서들이 런웨이 양옆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깔리고 런웨이 끝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래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몰랐습니다. 객석 맨 뒷줄에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을. 봉순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민박집에서 비서에게 지시한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봉순의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봉순이 병원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봉순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기 명의 법인으로 옮겼고 주요 거래처에는 봉순이 경영에서 물러났다고 거짓 통보했습니다. 공급업체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갈아치우고 브랜드 상표권까지 이전 신청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민박집 건물 매입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봉순이 지수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봉순의 재산이 지수에게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미래에게 봉순은 이모가 아니라 자금줄이었고 지수는 그 자금줄을 위협하는 변수였습니다. 봉순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괴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한 여자가 가장 가까운 조카에게 2년 넘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몰고 가짜를 진짜로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미래의 패션쇼 날짜 잡혀있지? 그날까지 횡령 증거, 계약 사기 전모, 자금 추적 결과 전부 정리해. 공급업체, 투자자, 언론사 리스트도 준비하고.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순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겉만 화려한 무대에서 겉만 화려한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런웨이에 모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원단이 빛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래가 무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컬렉션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래가 런웨이 위로 올라가 인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런웨이 뒤편 통로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는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봉순이 수십 년간 직접 디자인한 시그니처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런웨이를 걸어오는 모습은 70세 노인이 아니라 전장의 복귀한 장군 같았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업계 관계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순이 런웨이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봉순이 입을 여는 순간 컨벤션홀 전체가 정막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봉순입니다. 짧은 한마디에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오봉순 회장이 자신의 브랜드 론칭쇼에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봉순이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야, 무대가 참 화려하구나. 이모가 만든 브랜드로 이모 이름 빼고 론칭쇼를 열다니 참 대단해. 미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모 건강이. 봉순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분들, 공급업체 대표님들, 기자분들께 전해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컨벤션홀 양쪽 출입구에서 봉순의 비서와 법무팀 직원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객석을 따라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류를 나누어 줬습니다. 미래가 달려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부가 배포된 뒤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홀 안에 바스락바스락 울렸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2년간의 자금 횡령 내역, 봉순의 서명을 위조한 계약서 사본, 공급업체에 보낸 허위 통보 이메일, 브랜드 상표권 불법 이전 신청서, 날짜와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증거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굳었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래에게 집중됐습니다.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졌습니다. 미래가 런웨이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모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경영을 맡은 거예요. 이모를 위한 거였다고요. 봉순이 천천히 미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컨벤션홀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서 왜 내 서명을 위조했어? 나를 위한 거라면서 왜 거래처에 내가 물러났다고 거짓말했어? 나를 위한 거라면서 왜 내 며느리의 민박집을 빼앗으려 했어? 미래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런웨이 위에 선 미래의 하이힐이 조명 아래 빛났지만 그 빛은 이제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객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25살에 봉제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었고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브랜드의 주인은 저 오봉순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곧 10명, 20명, 100명. 컨벤션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가 런웨이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가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의 속이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미래가 얼굴을 가리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봉순은 런웨이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봉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여자, 석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여자, 일주일 전까지 낡은 점퍼를 입고 산골 민박집에 앉아있던 여자가 자신이 만든 무대 위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봉순은 객석 맨 뒷줄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봉순이 서울로 올라올 때 함께 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수백 명의 박수보다 봉순의 가슴에 깊이 닿았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봉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봉순이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봉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법적 처리 다 마무리될 때까지 내가 직접 해. 그날 밤 미래의 횡령 및 계약 사기 건은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 접수됐습니다. 민박집 건물 매입 계약도 사기에 의한 무효 소송이 걸렸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시작된 몰락은 법정이라는 또 다른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였습니다. 패션쇼 다음 날부터 뉴스와 기사가 쏟아졌지만 봉순은 단 한 건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모든 언론 대응을 맡기고 법무팀의 후속 처리를 지시한 뒤 봉순이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버스 3번을 갈아타는 길이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 혼자 이 길을 올라왔을 때는 허리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옆자리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봉순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길이 좀 울퉁불퉁한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봉순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사이로 난 도로를 따라 가을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고 빨갛고 주황빛이 산등성이를 뒤덮고 있었는데 봉순은 이렇게 가을이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즌 컬렉션 준비에 쫓기느라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자갈 마당에 미래의 검은색 SUV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부동산 매매 안내판도 치워진 뒤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미래는 이 산골에 더 이상 발을 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박집 안은 일주일 전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 보자기를 덮어둔 그릇, 아궁이 앞 낡은 방석, 벽에 걸린 달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봉순의 눈에는 전부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달에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민박집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봉순이 지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지수가 봉순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과 주름지고 마른 손이 포개졌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풀벌레가 울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봉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병원에 가려고 해. 지수가 고개를 돌려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봉순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진단받고 도망쳤어.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 갔어. 쓰러지면 곁에 남을 사람이 있는지 그게 먼저 알고 싶었거든. 봉순이 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가려고 해. 수술받고 치료받고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수술할 때도 옆에 있을게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걸 배운 밤이었습니다. 수술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봉순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오시면 제가 만든 옷 입혀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치수 직접 재서 만들 거니까 꼭 맞을 거예요. 봉순이 웃었습니다. 꼭 살아나와야겠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복도 끝과 수술실 불빛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전이는 없었다고, 치료를 잘 이어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지수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봉수는 서울집이 아닌 강원도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서울에서 요양하시라고 했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은 거기야. 민박집에 돌아온 날 저녁 지수가 치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채워진 페이지들을 넘겨 마지막 빈 페이지를 폈습니다. 지수가 줄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 치수 직접 재드릴게요. 봉순이 두 팔을 조용히 벌렸습니다. 지수가 줄자를 봉순의 어깨에 댔습니다. 어깨의 너비를 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소매 길이를 재고 적었습니다.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총 길이. 지수의 손끝이 봉순의 몸 위를 지날 때마다 봉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남의 치수로 옷을 팔기만 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치수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수첩에 마지막 숫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cm 줄었어요. 그동안 수첩에 적은 거 수정해야겠다. 봉순이 웃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추측한 것 치고는 거의 맞았네. 지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민박집 안을 채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봉순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매일 새벽 텃밭에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고 배추 잎을 다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실크 대신 강원도 흙을 만지는 아침이 봉순에게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새로운 원단 같았습니다. 지수가 그 옆에서 치수 수첩을 펴고 새 옷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측이 아니라 직접 잰 치수였습니다. 민박집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미양과 지수의 집. 봉순이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미양은 지수를 키워준 양어머니 박미양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미양이 지수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봉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자에게 진 빚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대신 키워준 빚, 아이에게 원망 대신 기다림을 가르쳐준 빚. 간판에 미양의 이름을 넣는 것은 봉순이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봄치수 언젠가 꼭 드리고 싶어서. 12년 전 지수가 처음 수첩을 펼치며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봉수는 매일 아침 그 액자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연필 글씨를 들여다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겉을 보는 데는 1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겉이 아닌 속을 보는데 봉수는 35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겉이고 마음으로 보는 게 속이라는 걸 낡은 수첩 한 권과 손바느질 옷 한 벌이 가르쳐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박집 마루에 봉순과 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수첩을 펴놓고 새 블라우스의 소매 길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매 1cm 더 길게 해. 나 팔이 좀 긴 편이야.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필로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봉순이 지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흠집이 나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연필을 쥐고 어머니의 치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린 마음으로 지은 옷이라고. 텃밭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추 잎이 흔들리고 상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루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봉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등이 따뜻했습니다. 옆에서 지수의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35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계절은 전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35년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향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오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사연 낭독회였습니다.